여기 자식의 배신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노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어느 날 제주공항에서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복수는 시작되었고 아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직장도, 아내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노인이 진정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아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후 노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예상치 못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내 이름은 최병수예요. 평생을 광주에서 살아왔고 이제 70을 넘겼어요. 얼마 전 아들 윤석이랑 며느리 세영이가 저를 제주도로 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효도 여행이라면서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제주도를 가족과 함께 간다니. 나이 든 가슴이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출발하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좋아하는 스웨터를 정성스럽게 개켜서 가방에 넣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맑고 푸른 바다를 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석이랑 세영이랑 사진 많이 찍으려고 오래된 카메라도 챙겼어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가족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구나. 비행기는 순조로웠고 저는 여행 내내 우리가 함께 만들 추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윤석이랑 세영이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더니 끝내 돌아오질 않았어요. 처음엔 길을 잃었나 싶어서 근처를 돌아다니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고요. 몇 분이 지나고 그게 몇 시간이 되고 불안함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공항에서 꼬박 이틀을 버텼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느라 허리도 쑤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걸어봤지만 둘 다 휴대폰을 꺼놨더라고요. 그제야 이게 배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틀 동안 공항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이 반갑게 제외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들이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바닥을 긁는 소리,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 그 모든 소음이 제 처지를 더 실감나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척했어요. 친절한 공항 직원들이 물을 건네며 도움을 줄까요? 물어봤지만 저는 그저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윤석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떠올랐어요. 그 애가 10살이었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윤석이를 키웠어요.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들 교육비 내려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비원으로 일했던 날들, 대학 졸업식 때 느꼈던 자부심, 세영이와 결혼하던 날의 기쁨. 그런데 그 모든 소중한 기억이 한순간에 씁쓸하게 변했어요. 내가 알던 다정한 아들은 없었고
그 대신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운 차가운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동안 참아왔던 거였을까? 결국 공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집에 도착했지만 익숙하던 공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허전하고 차갑고 그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가 날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손을 떨며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더는 그 웃는 얼굴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분노와 슬픔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누워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었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둠은 짙었고 제 마음속에도 검은 감정이 퍼지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끝내지 않겠어.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외로움 속에서 유일하게 기대고 싶어진 감정이었어요.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새벽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출 때쯤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부모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알게 해주겠다고요. 그런 결의를 가슴에 품고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드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아들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라고 부르지만 그런 명칭 변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에서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른 아침 동사무소로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제 걸음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며 머리 위를 비췄고 저는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담당 공무원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주공항에서 버림받은 일, 그리고 법적으로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쓰러움과 어색함이 뒤섞인 얼굴로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마음대로 지울 수 없다고 설명해 줬어요. 옛날처럼 호주 제도가 있을 때와는 달라서 이제는 가족관계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삭제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친자식이 저를 배신하고 버렸는데 저는 여전히 공식 문서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렸어요. 그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를 보호해주는 법은 없는 건가? 속으로 되뇌었어요. 씁쓸한 실망감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공무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걸 눈치챘던 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면 제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제 돈으로 마련해줬던 모든 거사들에게 줬던 재산과 은행 계좌들 다 되찾아올 거예요. 결국 그건 제 돈으로 마련한 거니까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이 결혼할 때 사준 아파트, 차를 살 때 도와줬던 돈, 사업 시작할 때 넣어준 통장 속 돈까지 그 모든 희생이 이제는 가슴을 후벼 파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분노와 상처로 변해버렸어요. 동사무소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뜨거운 분노와는 다른 차가운 분노가 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단단하고 명확한 분노였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배신이 어떤 의미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처음 올 때보다 다리에 힘이 더 단단히 들어갔어요. 이제 머릿속이 선명해졌어요. 사무실을 나왔을 때 아침이 어느새 한낮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태양이 머리 위로 떠올랐지만 햇살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온통 다음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행을 가야 했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해야 했고, 법적인 문서들을 모아야 했어요. 하나하나 모든 문서와 계좌번호, 증서들이 이제는 제게 싸울 무기가 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식당에 들러 국 한 그릇을 시켰어요. 하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공무원이 했던 말만 계속 맴돌았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심이 더 단단해졌어요. 법적으로 이름을 지우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방식대로 아들에게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예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다른 노부부들이 자식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들 웃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한때 아들과 그렇게 밥을 먹고 웃고 떠들었었는데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웃음들 중에 가짜는 없었을까?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조용한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힘있게 써 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아들과 저 사이에 벽이 한 층씩 쌓여가는 기분이었어요. 제주공항에서의 배신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예전에는 저 사진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는데 이제는 그저 배신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하나씩 떼어내 서랍 안에 엎어두었어요. 집 안이 허전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깨끗해진 기분이었어요. 독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밤이 깊어졌어요. 적어놓은 리스트를 다시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제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에요. 이제 제 목표는 단 하나. 아들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를 똑똑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 아들일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곧 아들도 그 공허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저를
버리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그가 진짜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차례예요. 아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저를 빼지 못한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텅 빈 공항 대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아픔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직접 아들 회사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시위를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챙겼어요. 먼저 집 근처 철물점에서 튼튼한 판지를 한 장 샀어요. 가게 주인은 제 결연한 표정을 보더니 두꺼운 검은색 마커도 몇 개 챙겨줬어요.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 위에 신문지를 깔고 손을 덜덜 떨면서 글씨를 써 내려갔어요. 아들 윤석이 아버지를 제주공항에 버리고 갔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또렷하게 썼어요. 그리고 복사 가게에 가서 제 이야기가 담긴 전단지를 수백 장 인쇄했어요.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이 제 이야기를 읽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동정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의를 원했어요.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이미 후덥지근한 여름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저는 손팻말과 전단지가 근 가방을 챙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긴장해서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 끝까지 가야 했어요. 아침 7시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가 아들이 일하는 곳이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귓가에 울릴 정도였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 남들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가족의 수치를 세상에 공개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주공항에서 저를 버려두고 갔던 그 순간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결연함으로 바뀌었어요. 직장인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못 본 척하며 바삐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제 손팻말과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며 속도를 늦췄어요. 몇몇은 아예 멈춰서서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저는 확성기를 꺼내 들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할수록 점점 힘이 실렸어요. 제 아들은 이 건물에서 일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어요.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어요.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저를 제주도로 데려가면서 특별한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공항에 저를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돈 한 푼 없이 집에 돌아갈 방법도 없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멈춰 서서 제 말을 들었어요. 젊은 직장인 한 명이 제 전단지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더니 제 팔을 살며시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 나이 든 경비원 한 분은 시원한 물 한 병을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어요. 햇볕이 점점 강해졌어요. 등에 땀이 흘러내렸고 손팻말을 들고 있는 팔이 저려왔어요. 목도
타들어 가듯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제 팻말을 읽을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정 어린 시선을 받을 때마다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았어요. 이제 아들은 자신이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변화가 생겼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회사의 관리팀 소속이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조사해봤고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됐어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남자는 제 시위가 회사의 평판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싸늘한 만족감이 퍼졌어요. 이제는 손도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한결 차분해졌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그 모욕감과 무력감이 이제는 힘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 손팻말과 확성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시위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깨운 것 같았어요. 아들은 편안한 직장을 잃었어요. 그가 제 존엄성을 버리려 했던 것처럼 저도 그의 안락함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복수심이 더 강해졌어요. 장작을 하나하나 더할수록 불길이 더 커지는 것처럼요. 어둑해진 하늘 아래 검게 솟아있는 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은 다시는 저곳에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동료들은 그를 자기 아버지를 버린 남자로 기억할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가슴 속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고통에는 녹적이 생겼어요.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저는 다음 계획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위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어요.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반드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들의 배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어떤 잘못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공항에서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시위를 그저 노인이 팻말 하나 들고 서 있던 작은 소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성공이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저 쉽게 내던질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아들의 직장에서 항의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결국 아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었죠. 이번엔 며느리,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분들께 당신 딸과 제 아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현관 벨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들 결혼식 이후로 5년 만에 처음 가는 자리였고 이렇게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분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대로였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같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도 그대로였어요. 이런 익숙한 풍경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때 저를 가족으로 맞아줬던 분들인데 이제는 그분들 앞에서
그들의 딸이 한 배신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문을 연 사람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처음엔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아니, 웬일이세요? 들어오시죠. 그분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단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잔이 보였어요. 분명 저 오기 전까지는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계셨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장인어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따님과 제 아들이 저를 제주공항에 버려두고 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저만 두고 떠나버렸어요. 무려 이틀 동안요.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면서도 울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어요. 공항에서 혼자 기다리던 이야기,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웠는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측은한 눈으로 쳐다봤던 순간들,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둘 다 전원을 꺼놨던 일까지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분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테이블 위의 커피잔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죠.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곧장 따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전화기 너머로 뭐라고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장인어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내 시아버지를 버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핸드폰을 거실 소파 위로 던졌어요. 정적 속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이 어두운 분위기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한참 만에 장인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조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가정이 뭔지,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가족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대요.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알아본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어요. 그 말을 듣자 장인어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허리를 곧게 펴고 다시 말했어요. 법이 어떻든 간에 난 이제부터 그 애를 내 딸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제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이 어두운 분위기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한참 만에 장인어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조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가정이 뭔지,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걸 제대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손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보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가족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대요.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알아본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어요. 그 말을 듣자 장인어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그 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허리를 곧게 펴고 다시 말했어요. 법이 어떻든 간에 난 이제부터 그 애를 내 딸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사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제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같은 상처를 공유한 두 사람이 식어버린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죠. 그날 장모님은 집에 안 계셨어요. 어쩌면 다행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우시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분노보다 눈물이 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그 집을 나섰어요. 가벼워진 것 같으면서도 더 무거워진 기분이었어요. 이제 제 분노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들의 선택이 두 가정을 무너뜨리고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이 길게 드리운 제 그림자를 따라 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떤 행동이든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벌인 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은 걸까요? 어쨌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려면 그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돌려줘야 했어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바빴거든요.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 결심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어요. 때로는 복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설령 그 대가가 혹독할지라도. 비 오는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을 텐데 요즘은 아무리 들어도 가슴 속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택배 기사나 이웃들이 두드리는 단호한 노크와는 달리
망설이는 듯한 조용한 소리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인 세영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문턱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세영이가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는 빗물에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옷도 구겨지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예전 공항에서 나를 속였던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제주공항에서 겪었던 그날 이후로 품고 있던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여전히 공항 대기실이 떠올랐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공포,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끔찍한 순간이요. 뻔뻔하게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지만 세영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울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저 갈 곳이 없어요. 흐느끼며 말했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말을 할 때마다 어깨가 들썩였고 꼭 쥔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흔들렸어요. 예전에 내가 아플 때 따뜻한 국을 끓여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겨울이면 내 옷을 챙겨주던 세심함도 생각났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좋은 며느리였어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버려졌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끝도 없이 기다리던 시간, 점점 커지는 두려움,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한 수치심까지.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세영이를 이용하면 윤석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번개처럼 스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잘 들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랑 윤석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겠지. 전부 챙겨서 사라져. 세영이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이미 창백한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제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의 돈을 빼돌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빗줄기는 여전히 굵었고 마치 우리 둘 사이를 가르는 장벽처럼 퍼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세영이는 결국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영이가 비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편으론 통쾌했어요. 이제 윤석은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직장도, 아내도, 그리고 곧 돈까지. 내 아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릴 완벽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세영이의 절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옳은 걸까? 나는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히터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집이 더 싸늘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자꾸 뭔가가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밀어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너무 깊고 생생했어요. 공항에서 보낸 긴 시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던 순간들, 결국 남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왔던 그 수치심까지, 그 모든 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게 배신의 대가야. 혼잣말을 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그래도 결정을 내렸어요. 내 복수는 계속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 밤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세영이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절박한 목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빗소리는 밤새 계속됐고 내 뒤척이는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항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버려졌던 순간, 기다림, 그리고 배신감. 아니, 어둠 속 천장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들이 먼저 날 버렸어. 그러니 이제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나를 변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마치 나 자신을 점점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배신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구든 변하게 만드는 것. 며느리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간 후 아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통장에는 남은 돈 한 푼 없었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그는 이제 집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더러웠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저를 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날 버린 거 잊었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넌 이미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아들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한때는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공항에서 느꼈던 그 수치심과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배신에 대한 대가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등을 돌려 걸어 나왔어요. 가슴 깊숙한 곳이 아려왔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더 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복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걸까? 자식한테 버림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분노와 증오 속에서 제 스스로를 좀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이 복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잖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차가운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길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거란 걸 알면서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아니야.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진 몰라도 지금은 이 분노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곤 했어요. 5살이던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첫 등교하던 날의 사진, 그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제주공항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기다리던 제 모습,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마음, 지나가는 사람들의 연민, 어린 시선,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그곳에 버리고 떠나려 했다는 사실,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는 어린 아들이 두 팔을 벌린 채 아버지 하고 부르며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그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저를 뒤돌아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공항에 홀로 남겨졌죠. 눈물이 고인 채 꿈에서 깨어나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자업자득이라며 제 편을 들어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내쳐선 안 된다고 수군댔어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아들이 어릴 적 쓰던 돼지 저금통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애는 용돈을 모으면서 아빠한테 큰 집을 사줄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걸 보자 손이 떨렸어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옷장 한 구석, 낡은 옷들 뒤에 밀어 넣었어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빨리 추워졌어요. 길거리를 지나면서 노숙자를 볼 때마다 혹시 아들일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부러 그를 마주칠까 봐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는 게 더 아플 것 같았어요. 제 복수는 생각보다 훨씬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아내도, 돈도, 집도.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분노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저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내 복수가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이젠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다시 되새겼어요.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아들이라고. 가족을 깨뜨린 건 30년 동안의 제 사랑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건 바로 그였다고. 그래도 길바닥에 쓰러진 그의 모습을 본 이후로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쌓아 올린 벽이 아주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이 복수로 정말 평온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불 꺼진 집에서 혼자 앉아 정적을 듣곤 했어요. 한때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어요. 가끔 습관처럼 밥상을 차릴 때 두 사람 몫을 놓곤 했어요. 그리고 이내 모든 걸 떠올리고는 여분의 그릇을 조용히 치웠어요. 제 삶은 이상할 정도로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제가 잃은 건 평온이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문가를 바라보곤 했어요. 혹시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와 아버지, 이건 다 꿈이었어요. 라고 말해 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 남아 이 어두운 길에서 돌아갈 길이 있을지 고민하며 또 하루를 보냈어요.